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교육 행정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학개론을 책임지고 있는 지아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여러분들 구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교육학개론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제가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번 시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랑 기본 강의, 그다음에 기출문제 강의, 요약 강의 충분히 같이 잘 준비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푸셨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오지 않은 문제가 한 문제 나오긴 했지만 그 문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며 이번 시험에서 잘 점수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나온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있을 지방직을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한국교육사에서 나온 문제인데 조선시대 교육기관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전제와 향사례를 시행했고 전국 9년 단위에 설치된 관악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맨날 관악과 사학을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관악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고려 후기에 뭐 조선시대의 서원이라든가 이런 것 좀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전국 9년 단위에 설치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중앙에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중앙에 있었던 4개의 사학을 얘기하는 이 3번 문항하고 중앙에 있었던 성균관 이제 대학에 준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하고 나면 1번 답은 향교였고 사실 이런 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했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 석전제와 향사례를 시행했고 전국 9년 단위에 설치된 관악이다라고 할 때는 1번 향교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번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나온 문제인데 교육과정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준비 잘 하셨던 것처럼 영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 이 개념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식적 교육과정을 배우는 동안 놓치게 되는 기회학습이고 의도적으로 특정 지식, 가치, 행동, 양식을 배제해서 접할 수 없도록 교육과정에서 삭제한 교육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교육과정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교육과정의 개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는 이제 테마별 기출 뽀개기 문제를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제해서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 문제랑 지금 겹치는 내용인데 영교육과정이었고요.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가 중요한데 학교 교육과정에서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교육과정이 전개되는 동안 학생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와 태도도 은연중에 배우게 되었다. 이 키워드 가지고 풀자고 말씀드렸던 잠재적 교육과정. 그래서 이 세 가지 교육과정을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문제는 이번에 조금 특이한 점이 교육사회랑 평생교육에서 5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전보다 좀 출제가 많이 됐던 영역이었고요. 이제 평생교육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습 인증 제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1990년에 중앙교육평가원 주관하에 처음 실시가 되었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학습한 수준을 국가기관에서 시험으로 측정해서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요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데 독학학위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의 또 특징이 이렇게 보기 안에 내용을 주고 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까다롭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전반적인 난이도가 좀 쉬웠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유형들이 많이 출제됨으로써 좀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교육행정에서 나온 문제였는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동기 이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신의 행동 결과나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보상에 대한 기대와 가치를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행동을 선택한다.
주요 요소는 유인가, 수단성, 기대 이렇게 이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요게 나타내는 동기 이론은 부름의 기대 이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교육행정 강의 요약 강의 하면서 이제 끝까지 다 수업을 다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지난주 요약 강의 찍었던 내용 보셨던 분들은 이번 시험에서 이제 좀 나왔던 문제들이 많아서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무리까지 찍고 넘어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부름의 기대 이론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다른 이론들을 좀 보여주려고 기출문제를 좀 갖고 왔는데 교사의 동기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게 2023년도 출제된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요거 좀 바꿔서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동기 과정 이론, 동기의 내용 이론 이렇게 접근하는데 동기 위생 이론은 동기의 내용 이론이었어요. 내용 이론인데 동기 위생 이론이라고 하는 건 직무에서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을 독립된 별개의 차원으로 본다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기에 공정성 이론이 있었는데 그건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보상의 양뿐 아니라 그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까지만 나와 있으면 기대 이론을 발전시킨 성과 만족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었는데 지금 우리 문제랑도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기대 이론은 동기를 개인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행위 중에서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었고 4번 관련해서는 이제 공정성 이론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공정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의 그것과 비교한다. 그래서 타인과의 비교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공정성 이론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각하는 정도라고 하면 성과 만족 이론이지만 나의 그 보상과 타인의 보상을 비교해서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접근을 하면 공정성 이론이라고 정리를 하시고 사회적 비교 이론이다라고 꼭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문제는 교육사의 평생교육에서 나온 문제인데 평생교육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 해득 능력을 포함해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 해득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평생교육법에서 문해교육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도 교육행정에서 나온 문제인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교 조직이 갖는 관료제적인 특성은 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 뭐 요약 강의 때도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관료제의 그 어떤 특징과 이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같이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원리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직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몰인정성을 가리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관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연, 지연, 연고주의를 배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첫 번째 문장을 갖고도 여러분들이 몰인정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긍정적일 때는 합리적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지만 요걸 너무 강조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전에 요 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 내용을 보시면 관료제 특성을 이렇게 5가지로 놓고 각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고주의 배제를 다른 말로 몰인정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순기능으로 합리성을 들 수 있지만 역기능으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우리 이제 많이 했던 내용이지만 분업이라고 하는 관료제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는 전문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권태로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권위의 위계라고 하는 관료제 특성으로 인해서 엄격한 수능과 조정이라는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강하면 권위의 위계가 강하면 의사소통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규정과 규칙은 담당자가 뭐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 규정과 규칙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 경직성을 조직에 가져올 수 있고 이제 수단이 목적을 눌러버리는 본말 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력지향성이라는 관료제 특성으로 인해 이게 이제 사람을 유인하는 유인체제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또는 이제 기존의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제 역할을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업적이나 연공서열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내용이고요. 각각의 특성별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교육비 관련해서 이제 분류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교육행정에서 나온 문제인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과외 수업비를 우리나라 총교육비 분류 체계별로 모두 옳게 분류한 것은 이라고 해서 과외 수업비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단 직접적으로 교육비로 이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교육비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사교육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학부모가 쓴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부담 교육비라고 정리를 하셔서 답은 2번이었던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강의 때 썼던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출처가 뭐 개인에서 학부모가 뭐 지출을 했건 아니면 간에 걔가 공공의 회계 절차를 통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공교육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나누는 기준은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부담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공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공교육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공부담 공교육비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확보된 재정을 통해 부담이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비 및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들 수 있고요. 사부담 공교육비 같은 경우는 일단 학부모가 부담은 하는데 교육비 특별회계 뭐 입학금리 수업료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급식 그다음에 학교 회계로 급식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 수입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부담이지만 공교육비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사교육비라고 했을 때는 뭐 학원비, 교재비 이거는 개인의 자유계획에 의해 집행되는 거지 공공의 회계 절차를 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사교육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담 주체에 따라서는 이제 요렇게 나눌 수 있죠. 사교육비, 공교육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문제 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네, 잠깐만요. 네, 문제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는. 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공사 교육비를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치는가에 따라 분류할 때 공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럴 때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를 고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 학부모가 지출한 교재비를 교육비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우리 문제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일단은 직접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교육비면서 사부담 교육비라고 해서 이거 2번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 보실 건데 교육 철학에서 나온 문제고요. 셰플러가 구분한 교육의 정의 방식. 교육의 정의 방식은 이제 한동안 출제가 안 됐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기술적, 강령적, 약정적, 조작적 정의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요 문제는 뭐냐면 일정한 약속을 통해 어떤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는 정의는 약속을 통해서 정의를 하는 거니까 3번 약정적 정의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정의가 조작적 정의예요. 저 조작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 교육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고 규정한 정의가 가장 대표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조작적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조작은 계획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고요. 이 정의에 의하면 하나의 활동이 교육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활동, 교육 프로그램 또는 조작이 의도하는 인간 행동의 변화를 일으켰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조작적 정의고요. 그래서 예전의 문제를 보시면 조작적 정의와 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의 결과로 본다. 가는 맞는 내용이고요. 비의도적 학습, 성숙에 의한 행동 변화를 포함한다. 추상적인 용어를 행동적 용어로 바꾸어 보여줘야 우리가 그걸 관찰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해서 일단 가다, 마가 들어가는 답이 조작적 정의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가다, 마가 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넣고 가, 다, 마 그리고 가, 다, 마. 그래서 모두 다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 여기는 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약정적 정의는 아까 전에 우리 문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수미양가의 뭐 수는 91점에서 100점까지 이런 식의 정의를 우리가 약정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술적 정의는 뭐냐면 요거는 그냥 사전적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적 정의, 그 다음에 서술적 정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강령적 정의랑 좀 대립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앞에 그 기술적 정의나 서술적 정의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면 얘 같은 경우는 규범적 정의, 강령적 정의라고 해서 가치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학적 베이스라고 해서 규범이나 강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어떤 당위적인 측면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치 판단이 개입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교육의 규범적 정의로서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 준거 요게 있는데 교육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장 대표적인 교육의 규범적 정의의 예다. 우리 문제에도 이제 다음번에 나올 거라서 이제 같이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의 정의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와 같은 규범 내지 강령이 들어있는 정의를 우리가 규범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번 문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피터스의 교육 개념 준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예전부터 많이 출제가 됐던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다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에 우리 피터스의 개념적 준거라고 할 때 규범적 준거, 과정적 준거, 인지적 준거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런 건 이제 없었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규범이라고 하는 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령이나 당위적인 차원에서 가치가 가치가 들어있는 표현이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규범적 준거라고 하고 이 과정이 온당해야 돼. 과정이 그러니까 그 자발적인 그러니까 학습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과정적 준거가 충족이 돼야 되고요. 인지적 준거는 이해나 안목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이걸 인지적 준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배우는 지식, 정보, 사실 등은 단순히 서로 유리되어 별개의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잡다한 정보와 사실을 합쳐놓은 것 이상으로 사물 전체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통합된 안목을 형성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제한된 일이 아닌 삶의 정연한 패턴 속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안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하나의 지식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 통합된 안목이 있지 않으면 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기억을 하실 건데 그래서 이게 답이 인지적 준거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 통해서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
개념의 준거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피터스의 교육 개념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게 규범적 준거에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 요거는 과정적 준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전달되고 있거나 전달된 상태. 근데 뭔가 내용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인지적 준거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준에 따르면 교육은 신념체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전인적 교육이어야 하고, 제한된 기술이나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전문화된 훈련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정적 준거에서 뭐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조건화라던가 세뇌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교육은 학습자와 교육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교육 내용의 내재적 가치는 선언적으로 정당화된다. 교육은 합리적인 사고와 지적 안목을 도덕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요게 이 두 부분이 묶여서 피터스의 그 교육의 개념 준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피터스라는 분은 이 교육을 비유할 때 성년식으로서의 교육이라는 비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공적 전통으로 학생을 안내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이걸 다 묶었을 때 우리가 성년식으로서의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비유에서도 이제 성년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또 보여드리면, 이제 피터스가 제시한 교육의 개념적 기준은 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2023년 교육청 문제였었는데, 요게 지금 우리 문제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거의 비슷하게 나온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폭넓은 안목을 가짐으로써 자신과 분야가 다른 인간의 삶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해라든가 뭐 안목, 그다음에 뭐 지식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인지적 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10번은 교육사회 관련해서 나온 문제고요. 프레이리의 문제제기식 교육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프레이리의 문제제기식 교육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가 된 거고요.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은행 적금식 교육이잖아요. 비판적 사고 없이 단순히 교육자가 지식을 전달하면 학생이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행 적금식 교육을 지향하고 문제제기식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프레이리의 교육의 어떤 대안적인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보시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한다거나, 비판적 인식과 사회 변혁을 추구한다, 인간화 교육을 강조한다. 이거 다 긍정적인 측면인데, 여기서 보시면 지식의 수동적 습득을 강조하겠다. 요거는 능동적인 습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3번을 고르실 수 있었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교육심리 상담 측정평가, 이제 거기서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각 상담별 기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체계적 둔감법이나 토큰 경제나 노출법은 모두 행동주의 그 상담의 어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인데, 얘만 정신분석 상담 기법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번 렌쥬얼리가 제시한 영재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요거는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알고 계셨겠지만 높은 수준의 과제 집착력, 높은 수준의 창의성,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의 능력까지는 렌쥬얼리가 제시한 세 가지 영재성의 조건이 맞는데, 높은 수준의 비범성, 요거 좀 되게 모호한 용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3번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번은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정보처리 이론에서 감각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명칭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감각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보시면 감각 기억에 보관되는 자료는 조직화되지 않아서 사물이나 사건의 복사본과 같은 형태이다. 요거 맞는 내용이고요. 외부 환경에서 들어온 자극들이 최초로 저장되는 곳이 감각 기억이고요. 그리고 정보의 저장 기간이 작업 기억에 비해 짧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 시연이라고 해서 이 시연을 하는 곳은 작업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기서 보여드릴 건데 요게 이제 정보 처리 이론의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처음에 새로운 정보가 감각 기억으로 들어오는데 요 감각 기억을 다른 말로 감각 등록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작업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건 정보를 약 1, 2분 정도 저장할 수 있고요. 작업 기억에 들어온 정보는 기억 전략을 쓰지 않을 경우 10초에서 20초 동안만 유지되고 용량도 5개에서 9개로 제한받는 기능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작업 기억인데 이 작업 기억 안에서 유지 시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건 용량이 무제한이고 저장 기간이 영구적, 현재 활성화된 기억인 작업 기억과 달리 장기 기억은 비활성화된 상태로 이제 기억을 갖고 있다가 얘가 이렇게 인출이 돼서 작업 기억으로 옮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각각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본 강의 때 기본 강의랑 기출문제 강의 때 많이 해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랑 관련된 시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연은 작업 기억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적 과정으로 감각 등록기로부터 들어온 여러 정보를 마음속에서 반복해 보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감각 기억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업 기억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그 단기 기억을 작업 기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여기 보시면 그 부호화 과정, 기억 전략이라는 부호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교화, 조직화, 심상 전략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정이 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보 처리 이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초인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이런 기억 과정을 뭐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초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사고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기억 체계 과정 전체를 지각하고 통제, 인지 과정 전체를 계획하고 점검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걸 초인지로서 기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형태주의 심리학에 따르면 학습은 계속적인 시행착오의 결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형태주의 심리학이 아니죠. 행동주의 심리학의 얘기였고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맞는 내용인데 사회인지 이론에 따르면 개인 행동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따르면 학습의 근본적인 원리는 자극과 반응 간의 연합이라고 보고 있고 정보처리 이론에 따르면 정보 저장소는 감각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얘는 감각 등록기라고도 표현이 되고 얘는 단기 기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요걸 알아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4번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나온 문제고요.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주의하면 경험중심 교육, 생활중심 교육, 아동중심 교육 이 타이틀이 쭉 떠오르셔야 되는데 아동의 사회적 활동보다는 뒤에 거를 중시하였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죠. 아동의 사회적 활동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보빗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성인의 어떤 행동 이거를 중심으로 참고해서 리스트를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에요. 아동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본 건 뒤의 입장이지
보빗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답이 D국과 리을이었는데 타일러는 교육과정에서 교육 목표의 설정, 교육 경험의 선정, 교육 경험의 조직, 교육 목표 달성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네 가지 단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육 목표 설정하고 교육 경험 선정, 조직, 목표 달성 평가 이렇게 네 단계로 주장을 하셨고 미국 진보주의 교육학회가 1930년대 초 시작한 8년 연구 요거 이제 교육학에서는 꽤 유명한 연구인데 8년 연구는 진보주의식 중등교육과정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D급과 리을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저희 그 요약 기본서에 보면 보빗의 과학적 교육과정 작년에 한번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따로 해드렸는데 우리가 보빗하면 과학적 관리론 교육 행정에서만 많이 다루다가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좀 다루지 않다가 작년에 문제가 출제된 이후로 저도 이제 이걸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는데 보빗이 일단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에서도 과학적 교육과정을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보자면 교육과정의 성격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행동의 목록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때 인간행동이라고 할 때 이 인간은 성인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보기가 반대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을 과학적으로 설계 가능하다고 봤다라고 해서 이 과학적이라는 키워드와 그 성인의 어떤 행동의 목록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가 이게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구인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구인 타당도 설명을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하고 계셨다면 어렵지 않았겠지만 좀 헷갈릴 수도 있었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구인 타당도에서의 구인은 가설적인 구성 개념이죠. 가설적인 구성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는 답이 1번이었죠. 1번이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측정하려고 하는 구인과 무관한 내용이 검사 도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구인 타당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구인 타당도의 증거 수집 방법으로 증거 타당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건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구인 타당도를 따질 때 뭐 그 구인을 정해서 예를 들어 뭐 창의성을 구성하는 어떤 요인들이라고 해서 그 안에 여러 요인들을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각각 이제 얼마나 검사가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각각의 그 정의적 특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검사, 공인된 검사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후에 어떤 예측 활동을 가지고 증거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과 요인 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얘는 답이 1번인데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타당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증거 타당도랑 그 다음에 구인 타당도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증거 타당도가 실증적 타당도면서 경험적 타당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때 경험적 타당도가 뒤에서 말하는 경험주의 교육과정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실험적 타당도를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검증이 가능할 때 그럴 때 과학적 경험적, 실증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의미의 경험적 타당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요거는 준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준거와 그리고 이 어떤 그 보여지는 모습을 실험적으로 실증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준거 타당도인데 외적인 준거와 비교해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준거 타당도는 검사 점수와 준거 점수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험적 타당도, 경험적 타당도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제 지방직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공인 타당도랑 예측 타당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공인 타당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인정을 받은 검증된 검사를 준거로 사용해서
검사의 타당도를 이제 확보하는 방법이고요. 예측 타당도는 다른 말로 예언 타당도라고 하는데 실시한 검사가 미래 행동이나 수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그 상관관계를 이제 산출하는 방법인 거죠. 이런 게 이제 증거 타당도라고 하면 구인 타당도는 뭐냐면 검사가 이론적 구인이나 특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와 관련이 되는데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리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후에 이를 토대로 문항을 작성하고 문항 간의 상관을 분석해서 그 문항들이 심리적 특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이런 정의적인 특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 얘를 이제 이런 창의성을 이루는 구성 요인을 요걸로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작적으로 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민감성, 이해성, 도전성, 개방성, 자발성, 자신감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작적 정의에 근거해서 검사를 제작 실시한 다음에 그 검사 도구가 이와 같은 구인을 잘 측정하고 있다면 검사는 구인 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증거 타당도가 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문제 한번 보시면 타당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검사 도구에서 구한 점수와 미래의 피험자에게 나타난 행동 특성을 수량화한 증거 점수 간의 상관을 토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증거 타당도 안에서 예언 타당도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혹시 몰라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잘 측정해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정의적인 특성을 이 검사 도구로 타당하게 잘 검사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타당도라고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내용 타당도, 증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 그 증거 타당도 안에 다시 공인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인 타당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의 이제 과거 기출 문제를 좀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측정을 통해 얻은 사실로 미래의 행동 특성을 예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예언 타당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었고 타당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요인 분석 등 여러 통계적 방법이 사용되고요. 한 검사가 어떤 심리적 개념이나 논리적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는가를 검증하는 게 구인 타당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사가 의도한 바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증거 타당도가 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16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내용이 이제 2호 문제로 나오긴 했는데 근데 또 막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크패트릭의 4수준 평가 모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수준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4가지 수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 수준, 학습 수준, 행동 수준, 결과 수준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주고 그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과정,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교육 참가로 인해 조직에 발생한 성과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럼 이건 그냥 당연히 결과에 대한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모르셨어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처음 본 문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의외로 답은 되게 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문제를 푸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제가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 4수준 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총 4단계에 걸쳐서 4가지 수준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기준이 1수준은 반응을 기준으로, 2수준은 학습, 3수준은 행동, 4수준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핵심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반응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교육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평가 방법은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만족도를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수준에서의 어떤 학습 기준을 물어보고자 할 때는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했는지 여부, 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평가 방법은 당연히 뭐 테스트 같은 것들로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긴 키워드가 학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3수준은 뭐냐면 얘를 적용할 수 있는가 앞에서 학습이 된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관찰을 통해서라거나 관리자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이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이제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문제에 나왔던 결과 기준 4수준이라고 하는 건 조직 성과 기여도를 핵심 내용으로 해서 평가 방법은 성과 데이터를 분석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생산성과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이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앞으로도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는 교육심리 상담 측정평가에서 나온 문제인데 교수 설계와 관련된 모형 및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요즘 시험에서 지금 뒷각캐리의 모형 요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구성된 모형으로 교수 분석 단계, 학습자의 상황 분석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 이거 자꾸 나올 것 같다고 입에 자꾸 붙여놓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때도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작년에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이라고 할 때는 거시적인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이라고 하는 건 거시적인 조직 전략으로서 여러 개념을 그러니까 여러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순으로 조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이 순서로 내용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조직 방법. 처음에는 전체 윤곽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뭐 개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단순하게 제시를 하고요. 이후 점점 세부 내용으로 확장시키면서 정교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미시적 조직 전략이 아니라 거시적 조직 전략이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었는데 우리가 일단 요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1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켈러의 ARCS 이론은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요소로서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요거 제시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얘도 맞는 내용이고 에디 모형의 단계는 여러 교수체제 설계 모형에서도 볼 수 있다 해서 요거까지 맞는 내용이었는데 물론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생각에 따라서 뭐 4번을 오답으로 고르실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인 맥락의 조직 전략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개요나 윤곽을 제시한 후에 점점 세부 내용으로 확장시켜서 정교화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이후로 이제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이 계속 나올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뭐 제가 물론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신경 써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8번의 들로르 보고서 학습, 내재된 보물에 제시된 21세기 학습의 4가지 기둥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냐면 원래 이제 알기 위한 학습, 존재를 위한 학습, 행위를 위한 학습,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이라고 해서 요 4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4가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 요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들로르의 학습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물이라고 할 때 알기 위한 학습, 행위를 위한 학습,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 그리고 존재를 위한 학습 요 4가지 꼭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이라고 할 때
이 틀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처음에는 랭그랑의 평생교육에 대한 입문이라고 해서 이런 주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 대상에 따라서 분절되어 있는 교육제도를 재구성해서 새로운 통합적인 교육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입문서 요게 처음 이제 출간이 되고 그리고 나서 70년에 유네스코가 세계 교육의 해로 70년을 선정을 하죠. 그리고 평생교육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는데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다가 72년도 이것도 많이 출제되는 건데 포르의 존재를 위한 학습, 세계 교육의 현재의 미래 여기서 이제 학습 사회 실현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제에 나왔던 들로르의 학습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문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 72년도 학습 사회 실현 주장 관련해서 보시면 학습이란 것이 개인의 전생에 걸쳐서 수행되며 모든 사회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교육체제에 대한 필수적인 점검을 넘어서 학습 사회의 단계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포르의 존재를 위한 학습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얘를 이어서 이제 존재를 위한 학습과 함께 세 가지 학습이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9번이 이제 교육사회에서 나온 문제인데 허용적 교육평등관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이것도 좀 특이한 형태로 문제가 제시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허용적 교육평등관뿐만 아니라 뭐 결과적 평등, 조건의 평등, 뭐 보장적 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결과가 같아야 한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조건의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소득층의 취약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이거는 저소득층이 취약 전에 가정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보상적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결과의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2번이 허용적 교육 평등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허용하겠다 이거잖아요. 뭐 예전에 뭐 여자라서 교육을 못 받고 신분 차이로 교육을 못 받았던 그런 제도적인 차별을 철폐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결과의 차이는 개인의 능력 차이인 거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2번이 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20번 학교 컨설팅 이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또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됐는데 학교 컨설팅의 원리와 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거 제가 그냥 바꿔서 보여드렸는데 답이 4번이고요. 여기 아마 전문성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습성에 대한 얘기인데 의뢰인과 컨설턴트 모두 과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컨설팅 과정에서 학습한다. 그래서 얘는 학습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제 나머지 볼 건데 이거 그냥 제가 동영 모의고사 때 보여드렸던 내용 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그때 저는 이렇게 문제를 냈었어요. 학교 컨설팅의 원리를 물어보는 건데 의뢰인은 학교 컨설팅 과정에서 과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습득하고 학교 컨설턴트는 지원 과정에서 자신의 내용적 전문성과 방법적 전문성을 심화시킨다. 요게 답이 학습성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자격증이나 직위 등에 수반하는 형식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 실제적 전문성. 이는 학교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교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컨설턴트의 실제적 능력, 전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문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학교 컨설턴트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거나 학교를 경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에 그쳐야 한다. 자문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원리. 그리고 독립성의 원리라는 건 학교 컨설턴트가 한시적 고용 관계에서 오는 의뢰인과의 종속적 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상하 관계나 종속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독립성의 원리고요. 그리고 한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한정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의뢰인은 컨설턴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원리. 그리고 자발성의 원리라는 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 공식적 컨설팅 관계는 컨설턴트와 의뢰인의 상호 합의나 계약 때문에 성립하는 거지.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성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학교 컨설팅의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20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좀 분석해서 제 연도별로 좀 보여드렸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제목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이제 보시기에도 딱 보이는 게 커크패트릭의 사수준 평가 모형은 이제 최초에 등장한 문제이기는 해요. 이게 이제 앞으로도 변형된 형태로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도 준비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 좀 처음 나온 문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 제가 정말 나올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험에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도 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이제 문제 동형 모의고사에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다 기존에 있던 문제가 다시 나오는 형태로 많이 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각 영역별로도 보시면 교육철학 2문제, 교육사, 한국교육사에서 1문제, 심리평가 늘 그렇듯이 5문제 나왔고요. 교육행정이 이번에 1문제 줄었고 대신 교육사회 평생교육에서 5문제가 출제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앙에서 보는 국가직 구급 공무원 문제다 보니까 이제 평생교육 관련해서 독학학위제, 문해교육, 들로르학습 이렇게 3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이 사실 작년까지는 많이 여기서 2-3문제씩 출제가 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1문제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을 포함해서 이제 1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과정 2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여서 충분히 여러분들 다 맞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뭐냐면 너무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것보단 기본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오히려 문제 푸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기본 강의, 요약 강의, 기출문제 강의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이 두루두루 다 나온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일단 요 내용을 받아서 우리 이제 지방직 공부 열심히 지방직 교육 행정직 준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동형 모의고사 3회 정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단 지난주 토요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방직 대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